훨씬 더 법대랑! 반갑습니다. 법 없이 살고 싶은 아나운서 김현우입니다. 법도 연기도 유쾌하게 풀어내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법은 내 손 안에. 이젠 법과 너무 사랑에 빠진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자, 이제는 뭐, 알아서들 자랑을 잘 하시네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네. 저는 제 이름으로 예. 한 명씩도 스스로 지었습니다. 아, 예, 안 듣겠습니다. 한번 시켜봐요. 그래도 준비 많이 한 것 같은데. 들어보죠. 엄청 준비하고 오신 것 네. 같아요. 예, 해보겠습니다. 신나고 유, 유쾌한 진. 진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야, 나 이분은 철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캐릭터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 자,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월은 한 2, 3일 정도가 좀 짧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설 연휴까지 끼어 네, 있으니까 맞아요. 더 짧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길게 사는 것보단 짧지만 성과는 또 이렇게 알차게 내는 게 모토입니다. 뭘 좀 따셨어요? 또? 빅데이터가 네,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네, 저희 회사도 그렇고 잘 나가시는구나. 예, 예. 자, 근데 신 변호사는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네, 이후에 네. 더 쌩쌩해지셨고. 네. 항상 웃으니까 웃으면 여러분들에게 기운도 좋고 네. 저 스스로도 항상 이렇게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웃으면 참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이보다는 항상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쉬고 와가지고 네. 기운이 더 세져가지고 뻗쳤어요. 네, 옆에 이렇게 너무 피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네. 가까운데 좀 시끄럽죠. 아 죽겠습니다. 나는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기운이 센 게 좋긴 좋네요. 그러니까. 네, 활기차 예. 보이고. 아니, 시청자분들께는 활기를 전해드리고 좋죠, 뭐.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법대랑이 뽑은 오늘의 법 달려보겠습니다. 주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의 주제는 같이 좀 잘 먹고 삽시다. 상생유딜법입니다. 상생 뉴딜. 이게 이제, 갱제로 들어가면은 머리가 좀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네. 사실 경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뉴딜이잖아요. 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아주 네. 이 뉴딜에 대한 화두가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오늘 쉽게 여기서 또 풀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랑이니까요. 김현욱 아나운서 저렇게 말해도 네. 저분 사업도 많이 했었고 예. 경험이 많아서 예. 잘 아시잖아요. 이런 예. 것들. 그래서 별명이 네.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갱제를 잘 몰라요. 그런 건 좀 웃으면서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튼, 자, 첫 번째 법안은 뭡니까? 네,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된 소상공인 기본법입니다. 네. 그 5060 중장년층의 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중장년 창업 지원. 딱 전에요? 시은이시던가요? 50살? 아, 아니죠. 예. 네. 만으로 따지고. 아, 그럼 48까지는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생일도 안 지났고. 네. 예. 이게 네. 5060 창업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50대에 새로운 네.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법에 관심이 매우 많고 네.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 50대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애매한 나이예요. 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요때가 퇴직을 좀 앞두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요 고민할 때거든요. 저는 사실은 벌써부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벌써요? 네, 왜냐면 이제 40대 초반인데. 저는 왜 불안하냐면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잖아요. 아. 이게 할 줄 아는 게 많지가 않은데 이게 한 우물만 파서 그런지 이게 뭔가 퇴직 후에 좀 어떨까 좀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올 팠으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 올 팠더니 아직도 물이 안 나와요. 찾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게 딱 아직도. 오늘 필요한, 네. 오늘 지원하는. 디깅이에요. 50대 때는 찾기를 바랄게요. 네. 자, 그래서 5060을 위한 창업지원법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 네. 이거 딱 김현웅 아나운서님한테 필요한 저또 해야 법인 것 돼요? 같아요. 네. 그만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거 못 네. 찾았으니까. 네. 그래서 중장년 은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이 창업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원래 소상공인 기본법에 있는 내용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인데 뭐냐면은 이 창업 교육 그리고 초기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는 네. 이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네. 지원책도 좀 확실하게 세워라 뭐 이런 내용인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제 28조도 신설된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사업 영역 보호 조항인데요. 현행법상 기본적으로 적정한 분야,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해가지고 소상공인이 거기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신설했는데 네. 이건 신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창업할 때 이 지역 어떻게 되어 있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다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조사한다, 시장 조사한다라고 하는데 이 법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신규 창업자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네. 이 실태 조사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창업 희망 지역 내 유사 업종 및 업태 공급이 과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상권의 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네. 공동으로 사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요건 네. 진짜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예. 실제로 예를 들어서 평생 회사만 다닌 분들, 네. 사무직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직업의 규칙은 없습니다만 맞아요. 보통 네. 쉽게 접근하는 곳이 치킨집이에요. 음. 그래서 정말 치킨집 우후죽순처럼 쫙 생겼다가 또 잘 안 돼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 불안하니까 예. 이 돈 어떻게 좀 불려봐야겠다. 그렇죠. 섣불리 창업에 뛰어드셨다가 예. 폐업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3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무려 74%나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이 창업 지원 정책을 보면은 네. 청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창업 이쪽 분야에 주력을 했는데 5060 은퇴 세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적절하게 이런 개정안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네. 은퇴를 보통 한 60대 초반에 하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요즘에는 워낙 40대, 50대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도 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네. 인생 산모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70대도 젊습니다. 그런 좀 법이나 제도들이 나와서 좀 잘 우리를 보호해줬으면 바람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신 변호사가 전문 분야잖아. 그러네. 네. 오래가네.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사라졌는데 네. 전문직이니까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변호사가 진짜 좋은 게 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사건 연륜이 그러네. 깊어지면서 네. 신뢰도가 더 높아져요. 수입료는 비싸지고. 빙고! 자, 첫 번째 법안, 소상공인, 특히 5060 중장년층의 창업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안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법태랑이 뽑은 오늘의 상생 뉴딜법은 엄청난 법안을 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보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법의 고수, 바로 이분입니다. 장역은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자영업자는 사람을 만나야 장사가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일정 정도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 탄소 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0개의 펀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방역 때문에 중단해라. 또 모이지 마라. 우리 소상공인 보상법에다 만들어서 룰을 좀 정하자. 디지털 룰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소상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를 만들어 보자. 환경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데 가장 힘들어지는 건 중소기업 사장님이세요.
나오기만 해도 훈훈한 훈풍이 불고 스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그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강훈식입니다. 근데 너무 예. 이렇게 인사말을 거창하게 해주셔서 약간 예. 민망합니다. 아니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얼굴이 약간 낯뜨거울 정도로 아, 해주셔가지고. 그러세요? 예. 예. 일하는 국회 통과 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쉴 틈이 없어지셨을 것 같은데 한창 지금 바쁘실 때죠? 네, 예. 지금 뭐 어떠세요? 전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만 네네네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예. 오늘 우리가 이 법태랑 프로그램 보시면 그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이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저의 경우는 또 국회의 중기벤처 소위원장이라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담당하는 그런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들 힘드시니까 법에 대한 요구도 많고 이래서 조금 더 바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부서에 계시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회사로 따지면. 그렇죠. 네네. 21대 국회 들어서도 워낙 또 직책 막중한 임무 맡고 계시고 예. 20대 초선이셨거든요. 예. 그때도 사실은 장안의 화제셨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 예. 근데 이제 국회에 약간 느낌상은 그래서 그런지 엄청 오래 계신 것 같단 말이죠. 아니, 예. 왜냐면 또 화면이 잘 받는 얼굴이세요. 그러니까요. 예. 실물이 낮진 않고요. 아니, 신경 나으신데. 아니, 우리 중에 보니까 이분이 앵커 같으세요. 진짜 그러면요. 될것 같아요. 예. 여기서 지금 진행하시고 우리가 네. 게스트 같아요. 제일 깔끔하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이 같은 거 속이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실 그 분위기가 예. 굉장히 유쾌하다고 마치 유쾌한 변호사 저처럼 유쾌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아니, 하는데요. 저는 뭐 개그맨 시험까지 보시는 우리 신 변호사만 하시겠어요.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저희 네. 선배 세대, 아버지 세대 정치인이 제가 볼 땐 높고 네, 네. 또 힘세고 네, 네.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네. 저희 세대에 와서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팀 또는 이제 저희 보좌진도 같이 우리가 좀 즐겁게 일하고 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니까 네, 좀 네, 더 활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이자라는 네. 것 정도를 하는 즐거운 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 예. 나눠보니까 굉장히 좀 차분하시고 논리적이시고 그렇지만 20대 때 별명이 초선 호랑이라는 아, 그래요? 게 있었습니다. 아, 무서워요, 지금. 지금까지도 그 어떤 공격에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혹시 이분이 소띠신데 호랑이대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당시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입법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민식이 입법입니다. 예. 그 법안이 의원으로서의 정치 인생에 또 미친 영향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법안을 만나서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고 김민식 군이 이제 그 우리 동네 아이였어요. 근데 거기서 교통사고를 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아버님을 하소연하고 도와달라는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면서 그 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아이의 아픔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대한민국의 통계를 봤더니 우리가 OECD 국가에서 학교 앞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법을 좀 만들어 보자. 근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아이 이름을 붙여서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은 좀 남기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 뭐 절절하게 호소도 하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법이 통과됐고, 이제 시행된 지 좀 있으면 1년이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매년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한 명도 없는 첫 해를 맞이했어요. 놀라운 변화네요. 네네. 그리고 저로서는 처음에 이게 운전자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라는 오해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민식이법 뭐 이렇게 가시고쳐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는데 또 여러 가지 통계로 나오는 것은 누가 더 처벌되기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보살펴졌다는 취지에서 되게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강훈식 의원님께 붙은 별명이 국민 아빠. 과찬이시고요. 예. 예. 뭐 저도 아버지입니다만 국민 아빠라는 별명은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과찬인데 이제 그 법이 통과되면서 태호 유치원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법안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법에 물꼬를 트면서 그런 이렇게 말들을 갖긴 했지만 그게 별명은 좀 과찬이고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20대에는 국토위에 계셨는데 네. 21대에서는 산자 중기위 네.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은 뭐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아주 다양하게 네. 발의를 하고 계세요. 네.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러는데 국토위 4년하고 학사학위 받았다고 이제 산업위로 석사학위 받으려고 한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러는데요. 예.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상임위는 전공 과목 같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민원정책이나를 격주로 진행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하는 하소연, 민원 이런 이야기를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듣는데요. 네. 그게 어떤 것들은 뭐 시장이나 또는 도지사나 이런 분들에게 민원으로 해결되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중기벤처 소위를 맡아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좀 예. 찾는 법안을 아마 많이 발의했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은 여러 분야를 하다 보면 사실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약간 그렇거든요. 네. 저희가 얕고 넓게 알거든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예.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런 건 있죠. 주워 듣는 게 많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직업이에요, 사실은. 아. 제가 볼 때 전문가는 저희도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의 내용을 빨리 습득해서 네. 대중에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대중의 불만들을 빨리 들어서 전문가한테 연구하라고 요청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비슷하죠. 그렇게 또 공통점을 보이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훈식 의원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대충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많은 법안 중에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같이 좀 잘 먹고 삽시다. 자 주제에 걸맞는 법안 첫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전 팀장님? 차트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법태랑의 주제, 네. 강훈식 의원의 같이 좀 잘 먹고 삽시다. 상생 뉴딜 법안이고요. 네. 자, 그 첫 번째, 코로나 손실 국가에서 쏩니다. 소상공인 방역 협조 보상법입니다. 지금 뭐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코로나인데 어떤 법안인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법안을 냈습니다만 이 법안은 사실은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좀 집중하자라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되어서 계속 방역 때문에 중단해라, 또 모이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요청으로 또 국가가 하라는 대로 자영업자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했을 때. 협조했습니다. 협조했는데 자영업자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 줄 거냐라는 것이 이 기본적인 법안의 설계고요. 법으로 만드는 것은 다음번에 또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가 국가를 믿고 따르면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받는구나라는 것이 기본 설계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도 해주세요라고 할 때 잘 따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모이지 않으셔야지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모일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 적용되는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고용직이라든지 간접 피해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부상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전 세계가 다 코로나를 앓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코로나로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만든 나라가 몇 개 나라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몇 개나 있을까요? 별로 없으니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네, 되게 놀랍게도. 네. 법적으로 보상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만든 데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그럼 그때 그냥 상황별로. 우리나라가 재난지원금 만드는 거랑 똑같이 하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드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해서 뭐 미국은 얼마를 줬다더라, 캐나다는 얼마라더라, 뭐 영국은 어떻다, 일본은 어떻다. 최근에 일본 내각에서 발의된 법이 최초로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정도인데 일본은 내각제니까 내각에서 발의하면 본회의만 통과되면 실효는 되는데요. 임대료도 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고요. 근데 다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좀 우리랑 다른 것은 캐나다의 예를 들면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비슷한데요. 거기는 실시간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 세금 등록하거나 그렇죠. 분기나 반기별로 한번 5월 달에 부가가치 신고하러 갈 때 한다거나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반기나 분기나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시스템은. 근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게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실시간으로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낮춰지고 오르지고 이제 또는 매출이 얼마 나고 그래서 70% 기준으로 보상하겠다. 재정 상황에 맞춰서 쭉 일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거라면 비례해서 가니까 굉장히 독일의 경우는 공정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이 과세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따지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안 정해져 있는
룰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보상법에다 만들어서 룰을 좀 정하자.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는 법의 룰. 저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으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고요. 또 어떤 의원님들은 매출 근거를 찾아서 만들어서 내면 해주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특고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외곽지대, 사각지대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상하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죠. 그분들도 사실은 소득 신고나 등록을 실시간으로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보상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사각지대 없도록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보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뭐 한 70%에 맞추겠다, 뭐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충 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나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나 임대료를 어떻게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 해주냐, 이제 그렇죠. 이런 기준 같은 게 기준 같은 걸 말씀드리면 실제로 1월 25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버팀목 자금이라고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집행 정지 또는 운영 제한을 한 업종에 대해서 소상공인업을 보상을 했습니다. 총 88만 건을 저희가 했고요. 약 그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대상으로 삼고 9시 이후에 되니까 그 9시부터 그 이상의 영업 시간까지는 또 얼마냐? 이것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업종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새벽 2시까지 하는 데도 네, 있고. 그래서 그거는 20% 정도로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액이 저희가 18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에. 거기에다가 임대료 우리가 임대료 평균이 있어요. 127만 원 정도 됩니다. 둘이 합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 정도로 책정해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게 제가 낸 법안의 이제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버팀목 자금은 이미 나간 거니까 그럼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원법이 나오면 늘 나오는 얘기가 그 국가 재정 문제잖아요. 지원하는 건 좋다. 근데 그 돈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금도 더 걷어들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재원 마련은 가능할까요? 지금 뭐 4차 추경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원체 이제 국민들이 다 재정을 고민하는 상태가 돼서요. 그렇죠. 다들 막 이거 우리 막 후대에 물려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들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소상공인 지원법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업종 제한하고 집합 금지를 할 경우에 1년 동안 총 들어가는 비용이 13조에서 14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500조가 넘는 전체 운영을 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12조, 13조의 보상을 준비해놨다. 그것도 1년 내내 이렇게 집합정지할 때. 라고 그러니까 하면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되고 이게 또 단계가 내려가면은 또 다시 일상으로 복귀되니까 그러면 보상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자영업자들 힘들다 하는데 시내 나가보면 문 닫은 상점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의 이런 재정 상태 걱정도 좋지만 그래도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체감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재정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국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많이 드리고 싶고 또 충분히 드려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그거 안 와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한이 끝이 없는 거고요. 또 특히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집합금지업종한 소상공인은 그렇다고 쳐요. 가령 여행업 하시는 분들은요. 집합금지도 안 했어요. 여행업은 뭐 거의 다 망했죠. 근데 다 망했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작은 항공사는 어떻게 해요? 그건 항공사니까 기업이니까 안 해주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을 세울 때 저도 최소한만 세워서 체감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알지만 반대로 많이 들은다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분들 또 기업 또 그 기업에서 봉급을 받는 분들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기는 오히려 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작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라도 법을 만들어내고 그 법에 합의해서 자꾸 사회가 만들어나가고 이겨내는 노력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법이 나오고 이제 지원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편한데 표도 될 테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로 또 재정 문제는 아이들의 미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 그렇죠. 빚을 다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눈높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맞습니다. 취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플랫폼이 필요해. 소상공인 디지털 뉴딜법입니다. 예. 정부가 작년에 발표해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연결되는 건가요? 네,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이죠. 예. 이게 사실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내가 소상공인인데 디지털 뉴딜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저는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약간 아날로그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동네에 전통시장 하는데 예. 뭐 우리 동네 가면 숭숭 사투리로 저 왜 저리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남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됐습니다. 네. 방역이나 치료제나 또는 뭐 예방접종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비대면은 상식인 세상이 됐는데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만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으로 한계는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디지털 뉴딜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네. 제일 어려운 데가 소상공인입니다. 제가 물레동에 한번 갔다가 물레동에 한 사장님이 네. 백발이 내신 기술이 있는 분이에요. 소공인이시죠. 예. 본인이 이거를 홍콩과 일본에 수출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설명을 달아서 올리는 거였대요. 그 70이 되셔서 장인이에요. 기계를 만드는 데는. 근데 판매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다면 디지털 뉴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소상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 안에 디지털 전환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안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전담 조직들이 할아버지가 전화하셔서 나는 잘 모르는데 판매하고 싶다. 그럼 뭐 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법안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가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럼 어디다 팔아? 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판매처도 알려주는 거예요. 판매처도 스마트 상점이라고 만들어서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도와드리는데 물론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마켓이나 네네. 소셜 커머스. 이제 그건 이제 젊은 분들은 익숙한 건데 그렇죠. 그 다음 단계 이제 거기까지 매칭을 시켜주는 것을 만드는 근거하는 법이 소상공인 디지털 뉴딜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려면 네네. 뭔가 좀 디지털 전환하려는 조직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사실은 그냥 듣기도 빅데이터도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 돼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야인데요. 큰 데이터인가? 네. 그래서 그만큼 근데 하물며 우리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게 얼마나 낯설고 그렇죠. 어렵겠습니까? 물론 우리 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월세를 내고 얼마만큼 매출을 내고 있어 이런 걸 기록하면 그중에 온라인 매출 얼마에 뭐 얼마에 이걸 다 모으는 거죠. 빅데이터화해서. 그래서 네. 전국을 갖다 놓으면 어느 상인이 어디에서 잘 팔아. 어디가 물건이 좋아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시스템도 이 법에 근간해서 같이 이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빅데이터가 완성이 되어야 네. 지원도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매출액이 1년에 한 번만 신고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뭐 지원을 하려니까 그게 좀 실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 아마 신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통계를 우리가 못 뽑아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각지대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각지대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이런 법으로 빨리 빼내올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장기 플랜으로 그분들께 많이 좀 지원해주고 그러시면은 아마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가보죠. 네. 세 번째는 중소기업 탈탄소 경영 지원 팍팍 중기 그린 뉴딜 촉진법입니다. 네, 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탈탄소가 아니라 탈탄소입니다. 탈탄소. 예. 탈탄소 그러니까 뭘 탈탈 털 것 같은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예, 탄소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죠. 예.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렇죠. 예. 하드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숨 쉬고 있나?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숨도 많이 쉬는 것 같고 몹쓸 것들을 많이 품고 있는 거죠, 저희가. 탈탄소 경영,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그러니까 계신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법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네네. 하나가 아까 디지털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을 돕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린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돕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웃기는데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뉴딜의 핵심 두 가지 축인데 이 두 가지로 제일 소외되어 있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디지털에선 소상공인이 제일 어렵고요. 중소기업이
그린 뉴딜도 뉴딜 제일 중에서는 어렵습니다. 가장 왜 어려워요. 어렵냐? 이제 앞으로 이 탈탄소 시장이 열리면 글로벌 기업들은 그린 뉴딜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탈탄소 되지 않는 기업에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줄이거든요. 경쟁력이 그러니까 근데 떨어지네요. 여러분들도 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네. 뭐 이렇게 대기업이 이거 네. 환경을 위해서 뭐 씁니다 하면 네. 아 그게 좀 좋아 좋아 보이고 그렇죠, 또 그걸 그렇죠. 써야 네. 되는 것 그걸 같고 구매하죠. 그걸 네. 구매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납품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시대로 가는 것이 탈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우리 환경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데 네, 네. 상대적으로 가장 힘들어지는 건 중소기업 사장님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그 자금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기업이야 그냥 거기다 투입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은 네. 납품을 그렇게 받는다고 기준을 그렇죠. 세우면 예.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만 잘 하면 그 기준 안에 쑥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이미도 외국에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탈탄소 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 우리의 대기업들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 또 중견 기업들을 그린 뉴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래서 그린 뉴딜 촉진법을 이번에 하나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에서는 탈탄소 전문 기업이 있을 테지만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이거를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기획, 네. 생산, 유통, 경영활동 전반에 관련해서 탈탄소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제 규정하는 그 안에 법안을 그렇게 담았고요. 그리고 탈탄소 인증 기업을 또 만드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정해주면 했으니 네네. 이 믿고 사람들의 써라. 믿고 아, 써라.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네. 뭐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도 그 안에 담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조금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기업에 맡기면 주관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겠다. 이게 가장 큰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할 그렇습니다. 수 그래서 있겠네요. 그런 기준을 예. 만든 거 하나, 그리고 예. 이제 또 하나는 그런 에어리어, 지역을 하나 선정해 보려고 네, 합니다. 네, 요 지역은 다 탈탄소 기업만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제 이런 예. 거를 여러 군데 복제하면 대한민국이 다 탈탄소가 돼요. 이제 이런 취지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네. 될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엔 정부가 나서서 이 탈탄소 기업을 시스템도 구축하고 육성하고 투자까지 네. 하는 그런 제정안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좀 세계적인 그린 뉴딜 흐름에 우리도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디지털과 그린 뉴딜은 전 세계에 이미 흐름입니다. 김행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네. 우리가 그런 와중에 또 굉장히 후발주자로 탄소를 많이 뿜는 일곱 깜짝 번째 놀랐어요. 7위라는 거. 예, 일곱 번째 나라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갈 때 디지털로 가는 가장 힘든 우리 자영업자 어르신들 그리고 그린으로 가기 가장 힘든 우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에다가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많은 자영업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상법까지 네. 이 세 법들이 좀 잘 통과돼서 국민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좀 미래로 나가는 그런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단시한적인 해법보다는 먼 미래를 향한 어떤 해법을 위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범띠는 아니고 제가 소띠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흰 소띠. 그래서 의원님의 해기도 하고 또 올해는 이제 풍요의 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가 또 풍요를 상징하니까요. 올해 의정활동 계획이나 각오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소띠라 하셔서 네네. 우리가 많이 아는 격언 중에 우보말리 네. 예, 소의 걸음으로 걷지만 말리를 가자. 코로나가 그런 과정 같아요. 저는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한 3개월하고 많은 줄 알았더니 저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한 뭐 6개월 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1년을 이미 우리가 소처럼 우직하게 국민들이 이 코로나를 이겨내서 1년을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표하고 있는 것은 또 11월 달까지 저희가 어쨌든 방역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지만 네, 네.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또 소처럼 걸으면 그 결과 값에 말씀하신 것처럼 풍요와 미래와 희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우보말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하겠다고 다짐 말씀드립니다. 저는 네. 의원님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좀 뭐랄까 제가 원래 좀 출랑출랑거리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유쾌하지만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저도 업그레이드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오늘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아, 이거는 제 옆에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둘이 같이 성대모사로 듣잖아요. 저는 이제 별명이
초선 호랑이 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호랑이라고 해서 좀 무서운 아니, 근데 줄 호랑이 느낌은 아니신데? 알았어요. 좀 무섭게 보면 하셨었나요? 흰 소 같은 느낌이 좀 그러니까. 예. 아, 그때는 이제 제가 초선 때고, 예. 뭐 선수에 따라 다른 건 아니지만, 예. 제가 그때는 야당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공격하러 나가고 이러면, 저희가 또 뭐, 좀 앞장서시고 이런 게 있으셨구나. 토론에서 절대 안 지셨고. 네, 뭐 그런 거는 또 저희가, 예.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하고 이미지 변신하시고 이런 건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여당인데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 자세가 바뀌신 네, 거예요. 자세가 바뀌죠.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느낌 자체가 네, 굉장히 네. 논리적이시고 네. 사람의 마음을 설명을 통해서 좀 확 끌어가시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법안들을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네.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도 예, 성함처럼 강훈식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씨 하시고. 네, 그런 방식으로 예, 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날이 갈수록 이 궁금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잘 보고 있다. 특히 연기를 해서 상황을 표현해 주니까 굉장히 공감이 된다. 예.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연기할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 나가잖아요. 네. 아우 좀 연기할 때 좀 더 복장을 갖춰 입고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트장에서. 왜 그러세요? 왜 일을 만들어? 아니 굉장히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데 아니, 나는 지금 만족해요. 목소리로만 하는 게 참 아쉬워요. 저는 이분하고 다른 방송에서 섭외하면 안 할 거예요. 진짜 너무 피곤해. 근데 어쨌든 에너지가 끝이 없어요. 예. 아니, 그 캐스팅을 너무 노려. 딴 데서 캐스팅 제한 없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나가야 될 방송은 코미디 빅 거기 한바탕 거기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코미디 들어요. 빅 한바탕이 뭐야? 코미디 빅리그도 아니고? 거기 뭐야? 타방송사니까. 아무튼 뭐 나중에는 사극 같은 것도 좀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역할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주모. 주모 딱 좋다. 주모. 그럼 누구를? 아유 알겠어 금방 말아줄게. 그런 역할이 너무 어울렸는데. 주모가 진짜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너튜브 같은 거 보면 옆 사람까지 연기 또 끌어들였어요. 같이 시키고. 자, 아무래도 궁금법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이 법적 분쟁을 다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역시 실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반려견으로 인한 법적 분쟁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따, 우리 딸내미 어쩜 이리 나를 똑 닮아보러 이쁠까이? 우리 딸 누구 딸이란가? 난 아빠 딸 꾹꾹까까 아빠 바바. 그래. 우리 딸 허벌나게 이뻐보라. 이렇게 어지러우면 어떡해? 하루 종일 물고 빨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청소해야 되니까 제발 애 좀 데리고 잠깐 나가. 아따, 여보야, 이 추운데 감기 걸리고 어쩌라고. 우리 아들 데리고 나간다. 야, 나 집에서 봐야지. 내 쫓기 전에 어서 나가. 아주 개판이야 개판. 결국 집에서 쫓겨난 아빠와 딸은 공원 산책을 나갔으나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휴, 우리 공주님 안 춥냐? 이를 어째스까이? 목이 휑하니 감기 들겠네. 목도리 좀 하장께. 아빠 안 추워 괜찮아. 근데 답답해. 아따, 근데 우리 딸 목소리가 어찌 변성기요? 아따, 알았어. 그만 울고 우리 공주님 뚝뚝혀. 아유 우리 장군이 산책 나와서 좋아요? 엄마 너무 신나. 우쭈쭈 우리 아가 어쩜 이렇게 예쁠까? 이쁘긴 개뿔. 주인 닮아 겁나게 무섭게 생겼구만. 따르릉. 자기야 나 장군이랑 산책 나왔지. 닭이 다 먹었어? 응 나도 먹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 진돗개를 반려견으로 둔 장군이 엄마가 잠시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목줄이 느슨해지면서 옆에 있던 현욱의 6살 딸에게 달려들고 맙니다. 이게 뭔 일이야? 아이, 우리 공주 물는 거 아니야? 어디 봐. 아니, 이 개삐리가, 장군아 내 새끼 이것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아따, 열받는 건 난디? 걔를 이렇게 함부로 돌아다니게 하면 어쩐디요? 아니 이봐요. 그렇다고 우리 장군이를 발로 차려고요?
어머, 이건 아니잖아요. 애를 문 것도 아닌데. 진짜 황당해버리네. 뭐래요? 문 것도 아니라 그러? 에? 우리 공주님이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고. 아따 그냥 내가 그냥 하다 화분을 한번 때려볼란 게 그냥. 결국 언쟁 끝에 아빠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견주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맙니다. 나 지금 맞은 거야? 나 때렸어? 어지러워. 아따 열불이 터지는구만. 말이 안 통하니 내가 참을 수가 있는가? 아유. 선생님, 저 이가 부러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어쩌다가 이가 이렇게 떡 부러지셨대요? 에? 맞았어요? 선생님, 천재인데? 이런 비리리 맞는 못한 자식이 글쎄. 선생님, 당장 진단서 끊어주세요. 지금 치아 파절로 전치 1주 나왔고요. 치료비가 한 120만 원 정도 되네요. 120만 원이요? 알겠어요. 따르릉 따르릉. 이봐요, 나 당신한테 맞은 사람인데요. 잇몸이야. 오늘 치과 갔더니 전치 1주에 120만 원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참 당황스럽구만. 당신 개가 물려해서 우리 딸 보호하려고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당방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당방위 좋아하시네. 우리 장군이가 문 것도 아니고. 뭔 헛소리야? 당장 내 치료비랑 위자료 내놔. 못 주니까 싸게 전화 끊더라고. 끊어. 야, 이거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이게 저 팀장은 전화기 역할에 진돗개 역할도 했어요. 여자 딸 역할에 진돗개 역할에. 요령. 우리 진짜 다 NG도 없고 갈수록 정말 잘하네요. 예, 이런 꽁트를. 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반려견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의 개가 물어가지고 맞아요. 뉴스 기사 크게 나온 거 봤어요. 네. 근데 이번 경우는 네. 조금 다르긴 해요. 애가 사실 맞은 건 아니어가지고 네. 또 뭐 물릴까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폭력을 네. 행사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네. 반려견도 너무 소중한 자식이나 네. 마찬가지고 또 아이도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이 두 보호자들이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매우 그렇죠. 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썼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보통 반려견을 진짜 자식처럼 키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반려견이 자식 못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 개가 착하고 안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지나가는 다른 행인들이 좀 입마개 좀 하세요. 우리 개는 착해요. 맞아요. 안 물어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예요. 근데 오늘 사례 좀 이게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딸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개를 이제 발로 차려고 한 거고 네. 이걸 막아서는 반려견 주인하고 이제 네. 언쟁을 했고 급기야 폭행을 한 사례인데 그렇죠. 이게 정당방위라고 지금 이 공주 아빠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런 경우에 네. 진짜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정당방위인가요? 정당방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게 정당방위라는 말과 네, 네. 긴급피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진돗개가 물려고 하는 순간에 진돗개를 발로 뻥 차버려요. 네. 물려가는 그 순간이었다면 네. 이거는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긴급피난이라는 법률에 해당이 돼서 그러니까 나한테 물려고 가해를 하려고 갈 때? 했는데 마침 그때 내가 이거를 먼저 가격을 하는 네, 그때 하는 거는 긴급피난에 해당돼서 범죄가 되지도 않고 아까 정당방위하고 좀 다르지만 예,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요. 정당방위죠. 정당방위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방위가 정당방위고요. 사람에게만. 네, 이 정당방위가 아닌 어떤 위해를 가하는 지금 순간에 그걸 피하기 위한 행위는 긴급피난이라고 하는데 예. 그 정당방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훈련된 개다, 예. 훈련된 개가 공격한다, 이건 사람의 행위랑 마찬가지로 봐서 이건 정당방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용어의 차이인데 예. 범죄가 된다, 안 예. 된다, 뭐 예.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근데 이 경우는 네. 이미 지금 물려고 했던 그 순간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로 만약에 찼다면 이거는 긴급피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보고 지레짐작 무섭다라고 생각한 거지 네. 위협을 가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공주의 아빠가 네. 만약에 발로 찼다. 네. 그럼 먼저 위해를 했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네. 또 이제 이 견주를 때렸어요. 이 폭력이 있었는데 네. 이 폭력에 대해서 딸바보 아빠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어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의 재판부가 5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만? 네. 이거 왜 그런 거죠?
개는 위협이 되지 않았다라고 인정했는데 견주에게는 오히려 반의 책임을 줬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신데요. 이 견주가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발단을 매우 준 거죠. 그리고 원인 제공. 네, 자신의 반려견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 관리 소홀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데 그 항의를 좀 더 부추기고 아니 왜 내 개는 물려고 하지도 않는데 왜 내 개한테 왜 그러냐라고 부추기고 이 싸움의 측면에서 도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50% 책임을 인정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아빠가 50%는 견주. 네, 그렇습니다. 주인이 네. 뭐 통화하다가 정신 팔려서 목줄 네. 그렇죠. 느슨하게 잡았잖아요. 그럼 네. 치료비하고 손해배상은 받는 거야? 50%예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이 손해배상의 50%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손해배상에는 그 위자료하고 그 일시수익 그리고 치료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액이 아니라 50%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 말고 이 반려견이 네. 실제로 물지 않았는데도 그 금액이 큰 무려 3,7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해준 사건이 있어요. 아, 물지 않았는데? 물지 않았어요. 상황이 좀 특수했나 보죠? 아니면 반려견이 굉장히 작았어요. 소형견이었는데 야간이었고 네. 이 아파트 앞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났을 때 그 지나가던 행인이 네. 그 놀래가지고 네. 나한테 올까봐 놀래서 쿵 하고 넘어졌는데 네. 이제 골절상을 아이고. 입은 거예요. 그랬는데 상해를 입었구나. 네, 견주가 이렇게 네. 항변한 거예요. 네. 우리 개는 네. 매우 작다. 그리고 어른이 네. 어떻게 이런 작은 개를 보고 놀라서 놀래냐? 넘어지냐. 달려들지도 않았는데 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나한테 책임을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내가 전액을 다 물어주게 3,700만 원 너무 크다. 라고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그렇지 않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책임이고 아무리 작은 개라 할지라도 이 지나가던 사람은 그 작은 개가 무서울 수가 있다. 네네네. 그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견주가 져라. 라고 해서 전액을 물도록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해 잘 하셨죠? 반려견도 자식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는요, 목줄이나 입마개가 필수라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거 에티켓이죠. 무엇보다 사람을 때리는 건 정말 안 되죠. 서로에 대한 배려,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국회가 만들어가는 법안들, 또 우리 주변의 다양한 법률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사실 법적 분쟁이라는 게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고 하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워낙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분쟁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제 착각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네네. 이 사회적 분쟁은 줄었는데 집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콕생활 때문에 네네. 코로나 이혼이 매우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네, 코로나 이혼, 네. 가정 내 코로나 분쟁. 블루가 원인이겠죠. 네. 예. 네, 이제 코디볼스라고 하는데 예. 아무튼 가정을 또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화를 또 집에서 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디서 내요? 형한테. 어쩐지. 예. 우리 녹화 전에 좀 풀고 들어갑시다. 예. 자, 저는 개인적으로 법태랑 하면서 다 좋은데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2달 됐는데 한 번도 회식을 못했어요. 사실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회식이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회식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도 참 그리운 회식입니다. 너무 많아서 괴로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예, 그때가 그리워지네요. 자, 팀원들이 모여서 밥 함께 하는 게 이리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게 돼 있죠?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넘어서 봄에는 얼굴 마주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법태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